북미 두 정상의 2차 핵담판이 본격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싱가포르 회담이 총론격이었던 만큼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는 북미 두 정상이 얼마나 더 구체적인 강론을 만들어내고 진전된 신뢰관계를 쌓을지 주목됩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실장,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회담 분위기는 떴어요? 네, 그렇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거의 뭐 66시간 해당되는 기차를 타고 도착을 한 거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도 어젯밤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회담이 오늘 저녁부터 이제 만찬을 시작으로 해서 시작이 된다라고 봐야죠. 네. 자, 김 위원장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보다 먼저 일찍 오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취재진 앞에 선 김 위원장의 모습 보셨을 것 같은데 약간 피곤해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1차 때보다는 좀 더 여유로워졌다라는 평가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김 실장께서 65시가 약 한 3,800km 1호 열차를 타고 왔죠. 네. 사람이기 때문에 피곤하겠죠. 또 때로는 긴장도 되겠죠. 그러나 이 베트남의 국경 지역 도달해서 일단 들에서 내려오는 장면을 했을 때는 약간 피곤함 있고 어찌 보면은 거기에 있는 베트남 당국자들 그리고 베트남 시민들 여기에 대해서 환영 여기에 대해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이후 더 나아가서 그 꽃을 전달하는 아동에게서 나이까지 묻는 여유 그런 점을 봤을 때 나름대로 긴장을 풀고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자, 김정은 위원장의 첫 외부 일정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을 것 같은데 네. 이제 현지 북한 대사관을 찾았고 별다른 일정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차 싱가포르 때와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옆에 있는 식물원도 깜짝 방문을 했단 말이죠. 이게 긴 열차로 오랜 시간 이동을 해서 고단해서 그랬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일정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싱가포르 갔을 때는 오로지 북미 1차 정상회담 이것이 이제 목적이었잖아요.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갔고 그래서 6월 11일 날 밤에 그것도 이제 회담하기 하루 전날 밤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리나 베이 샌즈도 가고 식물원도 갔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 공식 일정이 있어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하나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있지만 또 하나는 베트남에 대한 공식 우호 방문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 공식 방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시간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일정들이 김정은 위원장은 3월 2일까지 베트남에 있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앞부분은 주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올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2월 28일 날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오후 늦게부터는 이제 다 공식 일정이 끝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3월 2일까지는 베트남 방문에다가 이제 초점을 두고 일정을 소화하면 되거든요. 아마 이런 일정들 때문에 일부러 이제 그러지 않았는가.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북한 대사관만 이제 보고 나머지 이제 일정 소화들은 다 2월 28일 오후 늦게부터 3월 2일까지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결과적으로 회담 전에는 회담에만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거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뭐 피곤함 때문에 저기 안 갔다기보다는 그런 공식 일정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뭐 앞에 어느 지역을 방문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호치민 주석의 묘소를 방문한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이 이제 두 가지의 그 일정들이 섞여버리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공식 환영 행사를 따로 하고 난 뒤에 그런 공식 일정들을 수행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왜 열차를 타고 왔을까요? 그래서 이 열차 이용에 대한 일종의 배경이랄까요? 한 세 가지 정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편리성이 아니겠느냐. 김정은 위원장은 국내 이렇게 현지 지도할 때 일종의 달리는 집무실이 1호 열차에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중국도 1호 열차를 타고 다니는 사례도 많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몸에 익숙해 있다. 그런 측면을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고려했을 것이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문제 참매 1호 이것은 아직까지 장거리 여행에서 가지고 검증이 덜 됐다. 이러한 판단성에서 검증이 된 이런 환자 1호 열차를 이용했다 보여지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마 정치성의 의도도 있는 것이 아니겠냐. 일례로
우리가 흔히 이 김일성 주석 시대를 갖다가 북한에서는 뭐 영광의 시대 이렇게 표현한다면은 그 영광 시대의 주인공이 김일성 주석의 베트남 방문 이런 경로, 뭐 수단은 좀 다릅니다만도 경로를 한번 이렇게 재남을 해가지고 북한 주민들의 체제 결속을 이끌겠다. 뭐 그런 전략적 의도도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왜 전용 열차를 타고 이동했다라고 보십니까? 뭐 워낙 양 교수님께서 예. 요약을 잘 해주셔서 더 뭐 덧붙이고 뭐 덜 붙이고 할 거는 뭐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네. 굳이 이제 더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뭐 할아버지의 영광이라고 할까요? 또는 할아버지의 향수 그것을 그대로 재현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그 북한 주민들을 결속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저는 66시간 동안에 자신이 주인공이 된 거잖아요. 전 세계 모든 매스컴이 사실상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출발하느냐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도 안 갖고 거기에 기자도 안 나타나는데 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전 세계의 기자들이 이 통과하는 역마다 어떻게 하면은 이 특별 열차를 한번 찍어볼까 하고 그러니까 모두 다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21세기에 지금 민간인들이 달여행을 한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걸 준비하고 있는 이 시대에 19세기의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66시간을 타고 그리고 베트남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 못지않게 좀 부정적인 효과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번 회담에서 만족할 만한 상응 조치가 없을 경우에 이제 신년사에서 밝혔던 것처럼 북한과 중국이 언제든지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경고도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예. 이제 굳이 이제 얘기한다면은 그런데 그 새로운 길은 지금 뭐 얘기할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신년사에서는 뭐 미국과의 그 비핵화 회담을 통해 가지고 미국 일방적으로 계속 자신을 압박하고 비핵화만 요구하고 거기에 대한 상응 조치가 없을 경우 우리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뭐 예를 들면 이건 몇 번씩 이렇게 꼬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뭐 지금 그런 새로운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중국의 대륙을 횡단했다라기보다는 네. 다른 목적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김 위원장이 이렇게 오랫동안 북한을 비운 게 처음이죠? 그렇죠. 뭐 김정은 위원장 이렇게 지금은 한 7일, 8일 정도 이렇게 비운다면 그렇죠. 예. 일종의 이 장기 외유 상태에서 국내를 비운다고 봐야 되겠죠. 아마 이 북한은 이 김정은 위원장의 수령 절대 이 통치 이런 이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의 경험적 사례 보면은 체제가 안정되고 또 최고 지도자가 자신의 척건들이 이 당정군의 요직에 전면 배치됐을 때 이런 장기 이런 외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이것은 과거 58년도, 64년도 김일성 주석 시대에도 유사한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현재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오랫동안 이 평양을 비운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당정군에 자신의 척건들을 다 배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만큼 체제 안정성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장기 이렇게 자리를 비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북한에서 계속해서 보도를 했다라는 점도 굉장히 새로운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하고 나서 이제 사실상 세월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정상 국가의 모습, 또 정상적인 국가의 정상적인 지도자의 모습, 그걸 네. 좀 보여주고 싶어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뭐 작년도 3월 5일 날 우리 대북 특사단이 북한에 올라갔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네. 나도 정상적인 지도자로서 대우받기를 원한다라고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정상적인 국가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형태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 보도입니다. 네. 작년에 이제 6월 12일 날 싱가포르 갔을 때도 우리가 예상하면은 다 끝나고 난 뒤에 싱가포르 갔다 왔다라고 보도할 것 같은데 네. 그 전에 보도했거든요. 이번에도 뭐 단둥역 지나가고 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아침 신문이죠. 아침 신문에 그 보도를 했을 정도니까요. 그만큼 이제 정상적인 국가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이제는 자신감이 있다. 이것을 이제 보여준다고 네. 봐야죠. 네.
자, 이제는 숙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멜리아 호텔, 이 김정은 네. 위원장의 숙소로 확정된 곳인데 사실 앞서서는 이제 미국 백악관 출입 기자들이 프레스 센터로 쓸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프레스 센터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 측에서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런 후문이 있어요. 저도 뭐 그걸 보고 깜짝 예. 놀랐는데요. 사실상 거기 뭐 17층부터 22층 또는 20층부터 22층 이거 이제 통째로 쓴다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미국 프레스 센터가 7층에 이제 개설이 네. 된다. 그래서 이제 거기 기자단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랬는데 과연 저 두 개가 적과의 동침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걱정들을 좀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이제 한편 생각한 것이 미국 기자들이 특종을 많이 잡을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뭐 북한이 요구를 했고 미국이 이를 수용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서로가 윈윈하는 게임을 했다라고 봅니다. 잘 선택을 한 거죠. 네, 북미 정상회담장은 이제 메트로폴 호텔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회담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고려했던 변수가 있다라고 하면 요소가 있다면 뭐라고 보십니까? 뭐 일단 저도 양측이 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예. 그 선택했다 보여지고 그러한 정상회담 장소로 선택한 여러 가지 이런 배경 이를 보면 가장 중요한 대목은 이 안전성 아니겠어요? 안정성, 예를 들어서 예. 경호도 잘 되고 보안도 잘 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국과 연락할 수 있는 대사관이 좀 근접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고려될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 정상들의 취향도 있겠습니다만도 이 경관이랄까요?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 되겠죠. 네. 특히나 또 이 김정은 위원장과 이 트럼프 대통령 간에는 또 친교 이런 시간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점을 볼 때 그것도 좀 가밀해가지고 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또 잠시 분위기를 바꿔서 또 이 질문도 한번 좀 드려볼게요. 지난해 그 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그 전용 차량 속도에 맞춰서 뛰는 경호원들 모습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베트남에 도착한 김 위원장의 경호원들이 또다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방탄 경호단, 근접 경호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 방탄 경우는 방탄소년단처럼 굉장히 유명해졌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외국 그 지도자에 대한 경우는 우리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에만 초점을 맞춰서 보니까 이제 그렇게 보이는데요. 2017년도 11월 달에 한국을 방문했던 그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탔던 그 비스트라고 하는 저 네. 차량의 주위에 있는 경호원들도 보면 저 비슷하게 해요.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네. 미국의 경호원들 또는 우리 한국의 경호원들이 저 사람이 경호원인가 아닌가 또 지금 경호를 하고 있는 건가 하는 그런 이제 주민적인 그런 경호를 이제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12명의 좌우측에 늘어선 경호는 내가 경호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면서 온몸으로 내가 사수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 거고요. 어제도 이제 그걸 유심히 보신 분들은 한국의 경호원들이나 미국의 경호원들 보면 굉장히 좀 여유로워요. 네. 그러니까 막 당황스러운 기색들이 얼굴에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북한의 경호원들은 자주 외국을 나가보지 않아서 그런 면들이 좀 이제 눈에 띄게 언론에 잡히게 되죠. 그렇군요. 그 거리를 달리는 오토바이 행렬도 없더라고요. 아유, 그 하노이뿐만 아니라 이제 베트남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오토바이지 않습니까? 저도 뭐 한 4년 전인가 하롱베이를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노이 갔다가 하롱베이 갔다가 이제 캄보디아를 들렀던 적이 있는데 그때 시내에 이게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오토바이 통행 때문에. 그 냄새. 예. 네, 그 냄새 때문에 오토바이는 그냥 뭐 시각으로 보니까 그냥 오토바이로만 보이지만 그게 공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꽤 그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머리가 아픈가요? 아, 그럼요. 머리 아프죠. 지금 이제 우리 앵커님처럼 감기 걸린 사람은 큰일 납니다. 호흡기 질환에 안 좋죠. 아주 안 좋죠.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오토바이를 못하게 이렇게 아마 통제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2차 북미 회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1차 정상회담 때와 비교를 먼저 해볼게요. 일단 북한의 동행자 명단을 봤을 때 혹시 눈에 띄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우리 교수님한테 좀 많이 여쭤봐야 되는데. 거리가 멀어가지고 제가 먼저 하는 건데. 제가 어떤 분께 먼저 여쭤볼까 하다가 눈이 먼저 마주친 분께 여쭤봤어요. 지금 이제 뭐 동행자 명단 볼 때 아마 이 가장 중요한 대목은 이 단독 2의 그 확대 정상회담 할 때 배석자가 누구냐. 그리고 할 때 그 싱가포르 1차 회담할 때는 3대 3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 그 폼페오 장관이 들어갔고, 그다음 주에 백악관 그 안보부장 볼턴, 그다음 주에 비서실장 들어갔지요. 여기 반해서 북한에서는 김명철 통전부장, 그다음 주에 이수용 당국제부장, 그다음 주에 뭐 이영호 이렇게 들어갔지요. 근데 이번에도 뭐 거의 비슷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러나 사람이 좀 그 바뀐 측면이 있죠. 네. 지금은 이제 북한에는 거의 바뀌지 않았지만도 이 미국은 좀 바뀌었죠. 예를 들어 가지고 비서실장 지금 대형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뭐 그 외에는 크게 바뀔 게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동행했던 사람 중에서 가장 이제 결정적으로 차이 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 베트남과 북한 사이의 교류와 경제 협력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춘 팀들이 추가됐다라고 네. 하는 것이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핵심적인 그 당 부위원장 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네. 사람은 김평해고 예. 한 사람은 오수용이라고 그렇죠. 하는 사람인데요. 김평해라고 하는 사람은 당의 인사를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베트남과의 관계가 이제 다시 다 복원이 됐고 그런 관계로 되면 계속해서 이제 이 당과 당 차원에서 베트남과 북한 사이에 아주 높은 인사들이 오고 가고 할 거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협력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이번에 동행을 한 것 같고요. 오소영 같은 사람은 이제 도이모이 때문에 저는 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소영 같은 경우는 당의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최고인민회의에서 예산도 관련되는 그런 일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도이모이 정책을 제대로 좀 배우고 다시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서는 이것을 확산하고 교육시키고 네. 이것을 이제 전체 이 간부들뿐만 아니라 인민들한테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제대로 좀 보고 배우라 그런 뜻에서 동행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봅니다. 네. 네. 이번에 또 얘기해야 될 게 비건 특별대표 김혁철 특별 대표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네. 지금까지 이 실무회담 대표 최선희 부상이 했는데 지난 미국 김명철의 방문 기간에 북측의 대표가 좀 바뀌었죠. 지금 이제 북측의 대표 김혁철이가 물론 이제 군축에 대해서 아주 그 밝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도 이 타이틀 모자를 쓴 것이 국무위원회 이렇게 소속을 되어 있죠. 아마 국무위원회 같으면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를 직접 받는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렇다면 이번 정상회담 물론 이 정상회담의 행색이 탑다운 방식으로 간다는 측면에서 미국의 이런 합리적인 성격을 가진 비건 대표 네. 또 그리고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 지시를 받는 김혁철 이런 이 대미 대표 이 두 네. 사람이 양측의 이런 이 최고지휘자 직접 지시를 받을 함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좀 뭐랄까 상당 부분 권한 유연성을 가진 인물들이 아니냐. 네. 특히 김혁철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국무위원회 소속을 해가지고 좀 뭐랄까 이 이론적인 것도 뿐만 아니고 실리적인 이런 것도 상당히 뛰어난 인물이다. 이렇게 일종의 협상에 있어가지고 전략, 정책 통일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첫 이 무대에서 어떻게 빼날 것인가 좀 더 관전 포인트가 아니겠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도 한마디 네. 하라고 해요. 네. 특별대표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특별한 대표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표. 이름을 안 붙여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2인자들끼리의 회담에서 이걸 한 칸 더 밑으로 낮췄단 말이죠. 네. 그게 뭐 김영철이 같은 경우에 여기에만 올인하면 되지만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올인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한 칸씩 밑으로 낮추자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이제 비건하고 김혁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비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국무부 장관 보고하고 뭐 대통령한테 보고해야 되지만 그 네. 정도로 보고 안 하고 바로 직통으로 보고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특별하게 대표 자격을 줬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김혁철이도 그 비슷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혁철이는 원래 외교부 소속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국무위원회 소속으로 옮겨서 바로 다이렉트로 김혁철이가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체제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대표죠. 네. 그런 의미의 특별한 네, 대표. 네. 예. 네. 자, 그리고 김여정 제1부부장 분전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 남북 정상회담 때도 뭐 밀착 보좌로 존재감을 드러냈었는데 그렇다면 이번 회담에서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걸까요? 김여정은 이미 이 상당 부분
활동폭이 넓다 이렇게 알겠죠. 네. 이것은 네. 남북 정상회담, 또 북중 정상회담, 지난 그 싱가포르 북미 제1차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눈에 익히 알려진 인물이죠. 지금 이제 북한에서는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에서 선전선동부란 뭡니까? 물론 사상, 조직 여기 대해서 선전은 있지만도 더 중요한 데가 뭐냐? 그것은 최고 지도자의 이미지 제고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김여정 제1부부장은 이러한 직위도 있을 뿐만 아니고 네. 김정은 위원장 활동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일반 이런 관료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을 김여정 제1부부장이 할 수 있겠죠. 네. 어제도 우리 잠깐 화면을 봤지만도 예를 들어 가지고 열차에서 내려가 잠깐 이런 그 휴식하는 시간에 김정은 위원장이 담배를 피울 때 재떨이를 이렇게 이것은 쉽게 그 일반 이런 관료들 할 수 없는 그런 대목이단 말입니다. 그렇죠. 또 그리고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은 이런 그 당의 관료들과 최고 지도자 간의 이 일종의 소통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 매개고리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여정 이 제1부부장이 이번에 어전뿐만 아니고 네. 이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을 성공적으로 의미 있게 이끌기 위한 환경과 여건 조성에 있어 가지고 상당한 연출을 담당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러면은 이방카 보좌관, 김여정 부부장 만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방카 딸이 지금 이제 하노이에 왔는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왔다 하면은 만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방카가 여기에 뭐 지금 베트남에 무슨 그 이 직위, 무슨 역할 받고 하는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네. 혹시나 뭐 이래 가지고 지금 이제 양측의 이런 그 이 여사들이 동의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딸과 그리고 동생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정상회담에서 적어도 이 미션이랄까요? 역할 지위가 없으면 만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먼저 이방카가 동행했는지 확인하고 네. 두 번째 이방카가 여기 온 역할이 뭐냐 그런 측면에 대해서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저녁 첫 만남을 시작으로 역사적인 2차 북미 회담이 시작이 됩니다. 첫 만남 어떤 그림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난번하고 가장 다른 거 6월 네. 12일 날 작년도 1차 정상회담하고 가장 다른 것은 아무래도 이번에는 1박 2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일 일정은 보면 사실상 6월 10일 일정의 복사판입니다. 그래서 6월 12일 날 뭐 단독회담하고 확대회담하고 업무 오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서명하고 뭐 기자회견 했는데 내일 일정은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 크게 차이 나는 것이 오늘 저녁에 미리 만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만나서 환담 한 20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아이스 브레이킹이에요. 네. 그 분위기를 이제 좋게 만드는 그런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만찬은 아주 잘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좀 덜 서먹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 두 번째 만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두 번째 만나기 때문에 뭐 아마 그 미국 쪽에서는 뭐 참석을 한다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지금 참석자 명단이 나온 거잖아요.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하고 네. 믹 멀베이니 이 사람 발음이 잘 안 돼요. 하여간 이 비서실장 대행하고 이 사람이 참석하는 거고. 네. 아마 북한 쪽에서는 당연히 김영철이가 참석을 하는데 나머지 한 사람이 누구일 건가 이게 굉장히 퀘스천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이수용이가 참석하거나 네. 그렇지 않으면 이용호가 참석하거나 네. 그렇지 않으면 김여정이 참석할 수 있거든요. 이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참석할 수 있는데 어차피 내일 공식적인 확대회담 할 때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수용이나 이용호들이 참석할 그렇죠. 수 있기 예. 때문에 네. 오늘은 오히려 저쪽에 그 비서실장 대행의 임무 수행을 지금 이쪽에서 북한에서 하고 있는 오히려 김여정이가 참석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오늘은.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밀도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막 그렇게 참석을 좀 해서 정말 내밀한 얘기들을 좀 오가고 그렇게 해서 지금 비어있는 블랭크들이 오늘 저녁 밤이라도 폼페이오하고 김영철 사이에서 좀 채워진 상태에서 내일 단독 회담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제 생각인데 뭐 돗자리 또 패야 될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누구 싱가포르의 이런 회담의 연장선에 볼 때 물론 이제 확대 정상회담 할 때는 3대3 있지만도 이번에 친교 이런 만찬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단 다르죠. 지금 문제 한 30분 동안에 환담한다면 거기에 통역 이렇게 배수한다면 직접 양 정상 간에 실질적인 대화할 시간 없지요.
그리고 1차 문제와 만났기 때문에 지금 구면이잖아요. 그렇다면 탐색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신뢰를 더 쌓는 그런 하나의 그 친교 시간을 보여주고 여기 대해서 이제 만찬이 지금 이제 2대1 하는데 지금 이제 방금 우리 이제 김 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백악관의 비서실장 대응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최고 지도자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이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마 이 북측에서도 이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사람은 김여정 제1부장이 아니겠냐. 그런 측면일 때 북측에서는 김영철, 김여정 이렇게 배석할 가능성이 좀 높다. 저도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강경파인 볼턴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볼턴은 그 이 원리주의자 또 이 네오콘 이렇게 해가지고 강경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난 싱가포르 회담 전에 상당히 강경한 리비아 모델을 운운하다가 어찌 보면은 또 이 비판의 이런 그 대상이 되기도 했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미국 내에서는 이런 그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러 가지 전략을 짜는 데 있어 가지고 강경 온건 이런 노선 간의 투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볼턴의 여러 가지 언행을 보면은 적어도 그 이 밖에 있을 때와 지금 이제 백악관에 돌아설 때 언행에 약간 차이가 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좀 조심스럽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참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소리를 공개적인 장소에서 낼 가능성이 낮다. 막 그런 생각할 때 이번에 볼턴 보좌관이 이런 확대 정상회담에 배석은 하겠지만 자신의 목소리를 직간접적으로 낼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저는 전망합니다. 그래도 분위기는 많은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볼턴 보좌관이 내일 확대회담 할 때 참석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초강경파 그렇죠. 그래서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단 한마디를 안 하더라도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것만으로도 부담을 줄 수 있는 거죠. 아마 그런 효과도 뭐 노리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지난번 싱가포르 회담에서 이제 가장 주목을 끌었던 부분이 두 정상이 배석자 없이 이제 호텔을 산책하던 모습인데 만약에 이번 회담에서도 두 정상 뭐 최소 5차례 이상 만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친밀도를 보여주는 그런 돌발 장면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역시 좀 낙관적인 그런 분위기도 저희가 전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메트로폴 호텔 자체가 아예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음자, 큰 미음자가 있고 작은 미음자가 있는데 그 미음자 사이가 이제 객실이잖아요. 그러면은 작은 미음자 글자 안쪽은 정원이란 말이죠. 그 정원 속에는 이제 산책할 수 있는 길들이 있는 거죠. 지난번에 그 6월 10일 날 싱가포르에서 했을 때는 거기 산책 1분 했어요. 1분 했는데 이번에는 어차피 또 언론에 노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1분보다는 좀 많이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앉아서 차를 한잔 할 수 있는 그 공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까지 할지 뭐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산책만 5분 이내로 끝낼지 이거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뭐 산책도 하고 차도 마시고 뭐 그러면은 그럴수록 회담이 잘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거고요. 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그 여건 때문에 못했다고 얘기하고 아마 그럴 겁니다. 자, 이번 하노이 선언 어느 수준까지 담길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간의 친교 시간이랄까요? 지난 싱가포르에서 오솔길 잠깐 한 1분 정도 이렇게 서로 걷는 모습 이것이 이제 이 27 오늘이죠. 그 싱가포르 할 때는 그런 그 친교 만찬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친교 만찬한 그 자체가 이 친교 시간이다. 일단 이벤트는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필요 있고 이번 정상회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이런 그 합의서 문구에 들어갈 대목들이랄까요? 이럴 때는 기존의 이런 그 합의에다가 플러스 알파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게 아니겠냐고 보이고 예를 들어 가지고 북한에서 취해야 될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는 영변 핵단지 여기에 대해서 신고 검증을 통한 연구 배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계기시마다 약속했기 때문에 이 문구는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 하나가 될 것인지 두 개 될 것인지 그건 좀 더 지금 이제 양 정상의 결단이 달려 있다. 예를 들어 하나가 된다 하면 영변 지역 이외의 농축 시설에 대해서 신고 폐쇄하는 대목도 있고 여기다가 플러스 하나 더 추가한다 하면은 미국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ICBM 여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이전 폐기하는 의미 될 수 있죠. 그렇다면 또 미국도 이에 대한 상응 조치가 필요하겠죠. 물론 상응 조치에 대해서 뭐 연락 사무소를 설치한다든지 종전선언 또는 평화선언을 채택한다. 이것은 기본이고 지금은 이제 인도주의적인 지원 확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플러스 알파 하나 될 것이고 플러스 알파 더 추가한다면 대북 제재 관련해 가지고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유예할 것인가, 완화할 것인가 여기 되고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유예든 완화든 우리가 가장 관심 가지는 부분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합의 문구에 들어가면 제일 좋겠지만도 합의 문구에 들어갈 가능성이 낮다. 그렇다면 양 정상 간의 구두상으로 접점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양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별로 더하고 빼기 할 게 없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이 바라는 것은 영변 플러스 알파잖아요. 영변 문제는 이미 우리 9.19 판문점 선언에 등장한 내용이에요. 네.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것은 4차 소위 말하는 그 폼페오가 4번째 방북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했다는 우라늄 농축시설까지 폐기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고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ICBM 폐기가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어요. 어찌됐든 영변 핵 시설 폐기 플러스 알파 여기에 뭐가 하나 더 나와야 되느냐 하면 사실은 로드맵이 나와야 돼요. 실은 못 박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뭐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주고받고 해서 이렇게 비핵화를 완전히 끝낸다. 이것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앞부분만 얘기하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나오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고 여기에 상응 조치를 해야 되는데 상응 조치는 크게 보면 지난번에 그 6.12 공동성명에 나왔던 그 순서일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니까 이 부분만 보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연락관, 소위 말해서 연락사무소, 대표부 그걸 설치하는 거고요. 평화체제와 관련된 것은 아무래도 종전선언 그리고 이제 평화체제를 향해서 뭐 사자회담을 앞으로 뭐 추진해 나간다 이 정도가 들어갈 거고요.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제재 해제와 관련된 거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주의적인 지원 문제하고 그리고 이제 건강상 관광에 대한 거 일부 해제 네. 이 정도 내용이 들어가면 제가 볼 때는 슈퍼급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양무진 교수, 김열수 실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